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장 전후 시장을 가장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오프닝 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 경제 포커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현재 네. 어제 상승 마감한 우리 장이 현재도 좀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급상승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1% 내외 정도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상승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급상승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따도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간 좀 그 주춤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네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차원 내외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체력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더더군다나 정권 지금 교체기에 있습니다. 5월 10일이니까 지금 한 2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네. 한 50일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이 그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경제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어제도 그 당선인이 이제 그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말이 많은 그 대통령실 이전 문제, 국방부 청사로 뭐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그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만들고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3, 4층에는 그 대통령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만들고 그 위에는 민간합동위원회를 또 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 민간합동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다 보이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게 그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갖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민간합동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다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은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그 룰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다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네, 현재 저희 시장 보면요, 흐름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기관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제 지속적인 상승과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흥미로운 이런 기사 가지고 오셨죠. 자, 어쩌다 이 지경인가, 당혹을 넘어서 참담하다. 국회와 창작단체 구글 발톱에 좀 허탈하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인앱 결제 구글 발톱에 국회나 창작단체 눈 뜨고 코 베인 거 참담하다 이런 건데 4월부터 구글이 인앱 결제를 무조건 강행하겠다 하고 있고요. 업계나에서는 방통위가 좀 나서달라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4월부터는 인앱 결제를 강행하고 6월부터는 아마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인앱 결제가 안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아마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상당히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법을 제가 기사를 약간 좀 올려봐 주시면 그 법을 제정하면서 약간의 그 좀 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다 완전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저는 이제 그 구글에 대해서 인앱 결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한테 우리들이 좀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특히 외국의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가급적이면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기업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에는 공정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무조건 우리 그를 통해 하셔야 된다. 구글 같은 경우 앱을 사용해서 결제를 할 때는 무조건 구글을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인앱 결제를 통과하게 되면 구글에 또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주는 거는 누구에 대한 피해냐 하면 바로 소비자가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공정한 경쟁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아예 그 이런 앱을 그 등록해 줄 때는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좀 활용해야지 본인들이 그 앱에 대해서 하는 그 앱 등록하면서 항상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서 또 거기 또 모든 결제를 또 본인들이 다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본인들 결제 안 통하면 앞으로 앱 등록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지나친 부분이어서 저는 이 국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는 국회나 정치권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정말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뭐 지금 전혀 좀 다른 부분들에만 관심들이 있으셔서 네.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좀 삼아봤는데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 청원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을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글로벌 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그 거래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달라 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 네. 청원을 하셔야 되는데 청와대 청원 다른 것만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발 이런 청원 좀 한번 하셔서 우리 그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글로벌 기업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니까요. 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4월에 이제 구글 인앱 결제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도 공정하지 못하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좀 가져가려면 그 이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도 조금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이제 피치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전망치를 3.0에서 2.7%로 하향 조정을 했죠. 네, 그 0.3% 정도 하향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그 이 국가 성장률 이런 거 따질 때 0.1%, 0.01%가 뭔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체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그 규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위험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하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소비가 줄고 기업이 위축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저희가 휘발유값도 얘기했지만 휘발유값 다 2,000원 다 넘어간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차량 이용을 덜 하시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줄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안 되면 결국 기업 활동도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성장률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한 3.8%로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물가 상승률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잠깐 제가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에서는 러시아가 점령했던 데 다시 탈환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종종 나오고 심지어는 뭐 이게 정확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러시아군이 소모할 탄약과 연료가 3일치뿐이 안 남았다. 아. 이게 보급을 지금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네. 우크라이나가 남한 땅이 한 6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보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안전한 그 러시아군의 철수, 그다음에 전쟁 중지, 그리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포기, 뭐 이런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르면 뭐 한 달 이내로도 이 전쟁이 좀 중단될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4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사실은 거의 그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네네. 양적 완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인상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2번 더 이제 금년 내에 인상하게 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곧 물러나시잖아요. 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시고 나면 또 어떤 그 통화 정책으로 갈지 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예상된 거는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그 앵커가 그 뉴스 간추린 뉴스 네네. 말씀해 주실 때 해외 항공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은 데는 다시 방역 국가로 다시 지정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네. 베트남에도 지금 그 원래 베트남에 계시던 분이 들어오시면 일주일 격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항공 가격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뭐든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만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길 그쵸. 기다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에서나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 이 두 가지만큼 확실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는 가계 경제, 우리 경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계 경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가 좀 치솟으면서 가계 소비가 줄고요. 기업이 또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피치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뭐 한국은행이나 미국 쪽 금리 인상도 확실해 보이니까 가계 경제를 좀 탄탄히 좀 준비하고 좀 채비를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부동산 관련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LTV 완화를 살리려면 인수위가 DSR도 손을 봐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LTV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대출 그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취급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어요. 네. 한 30년간 그쪽 분야에서만 일하신 그 임원 출신하고도 지난 주말에 좀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LTV가 사실 현재 대출 비율이잖아요. 감정가의 대출 비율을 몇 네. 프로나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DSR은 나의 수입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네, 총부채 그러니까 원리금 을 얼마나 네. 갚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인데 이게 두 개를 같이 막 엮여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혼란이 오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또 일반 소비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부분에 뭐가 있냐면 워낙에 LTV를 조정한 상태에서 DS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적인 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LTV만 조절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 하려면 반드시 DSR하고 같이 조절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이 DSR의 플러스 알파에서 그분이 얼마나 상환을 잘하고 있느냐, 그동안 상환을 잘했느냐의 그 능력을 좀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게 여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LTV, DSR만 몇 프로 이렇게 정해하고 말아버리는데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가 끊겨버리는 거죠. 근데 다만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얼마든지 이런데 그렇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집도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업의 금융기관에서 여신의 참여하신 담당하신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반드시 LTV하고 DSR은 같이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네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28번이나 바뀐 정권 내에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했는데 그 부동산 대책 중에 지금 가장 말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임대차 3법. 네네.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도 사라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주택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서민들이 좀 고통을 받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LTV하고 DSR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될 의지를 좀 상실했다. 사실은 10평 아파트 사시는 분은 20평 아파트로 가는 게 꿈이고 네. 20평 아파트 사시는 분은 40평 아파트 가는 게 꿈인데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니까 그쵸. 사실은 서민들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요즘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홍남기 총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세율 문제를 좀 네네네. 조정하겠다.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다음에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뭐 유예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분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불만인 거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예 주택을 사실 세입자들은 아예 주택에 대한 구입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다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가계대출 총량관리제가 문제가 아니라 LTV나 DSR에 대한 폭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임대차 3법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LTV나 DSR은
법으로 하지 않고 좀 조정하기 쉽거든요. 임대차 3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법이기 그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이런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데 아마 현재 그 인수위가 지금 187명으로 월요일 날 어제 다 꾸며졌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명단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거 누가 유출시켰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명단에는 뭐 조금 제가 퀘스천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여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사실 이런 국민들이 주택 마련이나 이런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는 것은 양극화를 또 강화시키는 한 차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LTV나 DSR은 임대차 3법과 무관하게 법 제정과 무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여신 전문가들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계 뭐 자금 규모에 따라서 서민들이 또 주택 마련을 좀 좌절시키는 등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LTV 조정뿐만 아니라 DSR 요 조정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의지가 들어간 공약이라는 요런 제목 멘트가 있는데요. 사는이 또 부산 이전도 갈등을 빚었고 이게 갈등 진원지로 빚어졌죠.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제가 그 어제 뉴스 포커스도 말씀드렸지만 국토 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 갈 그 인재가 누가 있냐 기금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서울에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위와 경제계에서는 산업은행을 본점을 좀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산업은행이나 노조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거래소도 본점이 좀 부산 내려가 있고 부산에 금융타운이 생겼죠. 금융타운이 생기고 그다음에 부산이 또 블록체인 특구라는 또 그런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우리나라 금융의 이제 메카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노조나 산업은행에서는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중심에서 떨어져 가느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뭐 저 제주도에 있으나 뭐 저 광주에 가 있으나 워낙 통신이 발달돼 있고 교통도 발달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육 그런 문제들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꼭 서울에 있어서 강남 8학군에 있어서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간다는 그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부를 어떤 학생이 어떻게 했다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문화적인 혜택. 여기 문화적인 혜택에는 뭐 쇼핑이나 뭐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지금 워낙 지역에도 워낙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오죽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운동 시절에 광주에다가 뭐 쇼핑몰을 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곳에는 이제 그런 것도 확장돼 있고 부산에 아마 롯데월드도 이번에 개장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충분히 그런 여건들이 있고 지금 부산에는 신공항도 만들기 때문에 뭐 국제선 뜨는 데도 문제 없기 때문에 저는 산업은행 이전도 뭐 충분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 본사도 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하는 본사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는 뭐 서울에다 두 개 따라서 지금 포항에서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기업이 역행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좀 만약에 서울에다 하게 되면 좀 페널티를 좀 준다든가 해야 되는 차원인데 아마 이 걱정되는 게 아마 노조나 산업은행에서 이럴 겁니다. 다른 그 수출입은행, 뭐 수협, 농협도 우리 그럼 또 우리도 지방으로 가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신이 워낙 발달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화상회의로 일 처리도 하고 지금 워낙 재택근무들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도 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을 좀 축소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 인구가 집값이 비싸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기도가 계속 팽창하고 있죠. 수도권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고 부산만 해도 양산 신도시가 생기면서 부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쪽 공단 쪽으로 인구가 많이 이전하면서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산도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부서만 뭐 남아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과 교통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교양 과목 시간에 교재가 엘빈 토플러 박사의 제3의 물결이었어요. 그 책이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책 읽기 싫어하는 그 대학 신입생한테 그거를 갖고 교재로 이제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엘빈 토플러 박사님의 그 제3의 물결 중에 8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 나이가 밝혀지나요? 80년대 초의 얘기인데 그 엘빈 토플러 박사의 제3의 물결 책 중에 전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는 내가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내가 숲을 좋아하면 숲속에 오두막에서 컴퓨터로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신이 자유롭고 교통이 발달된 시대에 뭐 어디에 가나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언제나 문제가 뒤따라 왔었습니다. 이제 부산을 금융의 메카로 염두에 두고 있는 차기 정부입니다. 자, 먼저 학군과 또 문화적 혜택 이런 이 두 가지 이유로 해당 기업들과 직원들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위원님은요, 공공기관 또 기업 본사들의 지방 이전은 지방 활성화와 서울 인구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예대 금리 점검 결과를 이제 인수위에 보고를 했는데 예대 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나라는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일단 이 기사를 좀 해설하기 전에 박수 한번 좀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공약사항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공약사항 체크할 때 제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뭐세요? 많은 국민들이 은행이 갖고 있는 불만들이 야, 금리가 올라갈 때 내 대출금리 빨리 올리는데 예금금리는 안 올리더라. 그렇죠. 이거 은행들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맞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전형적인 예대 마진만 갖고 지금 사실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외국 선진 금융이 발달된 나라들 은행처럼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대 마진 제일 쉽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윈 아시죠?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의 마윈이 갑자기 확 사라지고 거기가 막 그 안치가 상장하려고 하다가 취소되고 막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마윈이 지적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의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 그냥 담보만 잡고 돈 빌려줘서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후진적인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중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런 금융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치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개선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 난리가 나왔고 이제 마윈이 갑자기 한 40일 동안 안 보이기도 하고 안치의 상장도 취소되기도 하고 이제 확 축소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예대 마진에 대해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가셨던 불만이에요.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또 뭐 차이가 천천히 올리고 또 예대 마진 도대체 상품별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예대 금리 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겠다는 거예요. 매월 공시하겠다. 은행별로 상품별로 뭐 공시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공시해 버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어떤 은행은 정말 예대 마진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구나. 어떤 은행은 정직하게 하고 있네. 적정성은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금융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예대 금리 공시, 예대 금리 주기적 공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친 겁니다. 이건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행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많이 했던 얘기를 우리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행들이 이제 예대금리차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은행들이 닥친 어려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인터넷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은행 점포들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만 해도 벌써 저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폰뱅킹 다 이걸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네네. 거기에 그 반면에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 그 기능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 충분히 국민들도 이해하시거든요. 네. 다만 은행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때 누가 은행을 살렸죠? 국민들이 그쵸. 결국 국가 세금 들여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네. 살려서 유지시키고 합병해서 살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은행들도 접점 수준을 찾아서 봉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은행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금융기관 직원들 연봉이 다 억대가 넘어간다는 게 지금 평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간다는 게 계속 통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재테크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네. 은행은 비 오면 우산을 뺏어가요. 비 안 올 땐 대출 좀 쓰세요. 뭐 예금 좀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려워지면 그냥 우산을 뺏어가요. 맞아요. 전 그런 차원에서 비유가, 네. 이제는 이런 예대금리차 이 부분서부터 은행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서부터 하나씩 혁명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좀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행들을 국민들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대출 금리는 오르지만 내 예금 금리는 왜 안 오를까? 이게 바로 최대의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은행별 또 상품별로 예대 금리 차를 공시를 통해 공개를 하게 되면요. 금융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금융 공정 거래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리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얘기인데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기업을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서면서 이게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해당되는 그 거래소가 지금 업비트하고 두나무와 빗썸. 예, 빗썸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공정위에서는 자산 기준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군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예수금도 과연 자산이라고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예수금은 마타난 돈이니까 그쵸. 예수금은 빚이거든요. 그쵸. 부채거든요. 언제든지 네네네.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이 예수금인데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 이게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처럼 뭐 요구불 예금 뭐 아니면 즉시 줘야 되는 예금 뭐 이런 걸로 구분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그 정부에서 업계에서는 뭐 새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고 해서 반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예수금이 42조가 넘고 그다음에 빗썸은 한 12조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이제 예수금 중에 코인 예수금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37조, 그다음에 빗썸 같은 경우는 1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코인을 뭘로 인정해 준 거죠? 자산으로 인정해 준 게 자산 5조 이상이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대기업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정 거래위원회 그 제재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그 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 의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우리 업계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정부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산을 인정해 준 거다. 자산으로 인정해 줬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대기업국은 지정해 주는 거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왜?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그 법들이 제대로 다 정비가 안 돼 있다. 네. 특급법이 시작된 게 불과 작년 9월쯤, 12월쯤이었고, 9월, 12월쯤이었고, 한 3, 4개월, 한 4, 5개월뿐이 안 된 그런 상태고, 이제 트래블 룰도 3월 25일부터 이제 정해져서 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막 걸음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소의 걸음인데 큰 발을 이제 내딛은 거죠. 큰 발을 내딛고 이제 가는 가상자산 시장에 갑자기 이런 그 대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해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금액이 너무 커요. 네. 금액이 너무 큰 게 뭐 고객 예수금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비트가 약 42조. 그다음에 네. 그 빗썸이 11조 6천. 그러면 이게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빗썸이나 업비트가 공정한 거래를 못 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이 손해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많은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산 규모 10조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 현재 순환 투자가 엄격히 규제되고 한다니까 저는 뭐 사업 확장이 뭐 제동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디지털 자산법을 빨리 하루라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원래 그 대기업 집단이 지정하는 게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막 서로 상호 순환 출자해가지고 뭐 기업 늘리고 막 이런 부실적인 그 확장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네. 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그만큼 큰 거잖아요. 네.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좀 해야 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결론. 네. 하루라도 빨리 디지털 관련 법들을 정비하고 제정해야 된다. 네. 사실 이번 당선인 공약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금 지정하는 것 같고 뭐 업계에서 불만을 가지실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빨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안을 그 업계에서도 안을 좀 빨리 네. 그 내놓으시고 그 국회에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정부 당국에서도 좀 내놓고 그러니까 해서 삼자가 같이 이 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업계도 발전시키고 업계를 좀 성장시키고 하는 이 업계가 성장하는 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업계가 발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 또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라도 이제 묘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이 일을 좀 부지런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업계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이런 그 공청회를 한다든가 본인들의 의견을 좀 목소리를 내시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대기업이다. 이겁니다. 네. 자, 이제 확실히 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대기업화가 되면은 일단은 대기업 군에 들어가게 되면 공시 의무, 뭐 신고 의무 등 이런 규제 의무를 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점, 그러면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은요, 디지털 자산법을 하루빨리 제정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기사입니다. 감사 의견에서 적정을 받았었죠. 이제 거래 재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시사를 해두고 있는데요. 30일 날이 아마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현재 어떻게 할지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마 많은 전문가님들이 아마 어제 뉴스 나오면서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뭐 지금 현재 그 횡령 사건 일어나는 회사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계양전기 상장사 중에 뭐 이런 회사들이 횡령 사건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그 셀트리온 그 분식회계 문제도 결론을 내려줬죠. 네. 근데 일단 계양전기 건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 셀트리온 건은 결론이 났죠.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시정해라.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난 상황에서 아마 셀트리온도 분식회계로 판정을 받았으면 아마 좀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죠. 셀트리온도 분명히 에러는 났다. 근데 이게 고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줘서 아마 문제 없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쵸. 뭐 연구개발 과다 계산 같은 것은
어떻게 그 세법상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하나 샀는데 네. 이 볼펜이 연구소에서 쓰는 거냐 아니냐. 그럼 이게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그 연구 개발비죠. 그렇게 되면. 연구소에서 쓰면. 그쵸. 근데 연구소가 아닌 총무과에서 써요. 그건 또 그 안 아닌 거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일단 셀트리온권은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번에 횡령 사건 일어나면서 네. 일단 정지가 됐었는데 아마 두 가지가 된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단 그 감사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고 네. 두 번째로는 내부 그 통제에서는 해당 없다. 내부 통제 잘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요. 내부 통제 회계 관리제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내부 회계 관리제도는 비적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 회계 관리제도가 비적정이 뭐로 지정될까요? 투기, 유의, 환기 종목으로 그쵸. 지정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제 30일까지 이제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뭐 개선 기간 부여 이런 것으로 이제 아마 될 텐데 네. 좀 안타까운 점은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에서 뭐 많이 저기 됐을까? 그리고 어제 공시 나온 거 보면 네. 아까 뉴스 우리 밑에 자막 뉴스도 지금 나가고 있지만 네. 남은 거 보면 이거 말고도 일부 대선 충당 처리한 게 있어요. 네, 네. 대손 상각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채권들, 그 이제 치과 의사들한테 치과에 납품하고 못 받은 것들 네, 이런 네,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오 각성을 좀 하셔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들어가고 네. 일부 뉴스에서는 뭐 그 다른 그 이번에 그 상각 처리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좀 상각 처리했다, 뭐 감춰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출발하는 좀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그 많은 그 그쪽에 계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그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유예 받았잖아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꼭 상장 유지가 되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 기회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놓고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게 의견이어서 네. 제가 오늘 여기서 뭐 앞으로 30일 날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아무튼 대호 각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좀 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서요, 이런 화장터에 있는 화장로를 일기당 이제 7회를 운영하겠다,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누적이 이제 1,000만 명이 됐고요. 네네. 화장장을 못 구해서 보통 6일장, 7일장 제 주변에도 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일단 뭐 입관 순서 그런 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 때문에 네. 그 완전히 다 화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당국의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감염병 법으로 정한 그쵸. 거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화장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나 일본은 화장 문화가 좀 발달돼 있는데 네. 서양은 화장 문화가 별로 없어요. 없죠. 매장이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양이 화장을 할 때가 언제냐면 감염병 생겼을 때, 패스트 뭐 이럴 때 네네. 근데 서양도 화장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감염병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지금 바로바로 화장을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화장을 해서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데 화장하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제가 이걸 화장 문화에 대해 조사를 해봐서 알았는데 네네. 보통 한 그 고로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하느라고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게 다 내화 벽돌로 세라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면 한 12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것도 식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7기 말씀하시는 건 정부에서는 지금 그쵸. 하루에 5회 정도 사용하라는 건데 지금 워낙 많이 밀리시다 보니까 네, 7회 정도 7회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6일 내지 7일이 걸린답니다. 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보내드리는 데까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어르신들이나 그 특히 그 기저질환에 계시고 취약하신 분들 그 코로나 걸리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화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해서 대규모 감염병으로 겪는 일입니다. 병상 문제,
돌아가신 분들 장례 문제까지 겪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까지 다 복합적으로 좀 감염병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스지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적용이 됐던 이제 이러한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60개 모든 화장터에 좀 적용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치 공간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감염병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은 힘내셔서 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위원님과 함께 경제 포커스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